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래너스 클럽 158회차. 이번에는 강사, 교육자 분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교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강의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그런 거 대비해서 정말 뭐 부익부 빈익빈이다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스타 강사들만 잘 나가고, 또 거의 대중적으로 그냥 거의 시간제로 막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업해서 강의한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과연 뭘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부분은 먹힐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정말 청중이 원하는, 청중이 듣고자 하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일수록 또 교육자나 강사가 늘어나고 할수록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내용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서 구성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엮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교육, 교환 제작을 작성한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실 것이, 과연 나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보통 강의 교환, 강의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가 2시간 동안 혹은 내가 3시간 동안 과연 무슨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보통은 강의 교환을 만들 때 정말 내가 이 말을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을 사람들한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겠다라는 정말 소통형의 강의이기보다도 교과서처럼 주입식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컨텐츠 내용들을 보통은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서 그대로 갖다가 막 집어넣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싶은 것이냐.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정보 전달?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강의를 준비를 하시는 걸 거고요. 정말 그 상대방의, 그리고 듣는 청중의 행동의 변화 유도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주입식 교육,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소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교과서가 아닌, 정말 스토리텔링, 마음이 전달되는 그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는,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모방하거나 따라 쓰지 마라. 결국엔 색깔 있는 강사, 차별화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것을 옮겨 담는 게 아니라 내 색깔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성을 얘기 드립니다. 자, 왜 안 맞고 왜 안 먹히는 것일까? 우리 교환 강의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로 강의를 할 때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청중들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잘 안 듣죠. 워낙에 이제 SNS나 이런 어떤 카카오톡,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강의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보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정보를 몰라서 사람들이 배운다라기보다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청중한테, 수강생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시나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What they want to hear,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 쪽에서는 관심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교환에 대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내 강사분들은 보통 내가 자력적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보다 회사에서 너 말 잘하고 너 참 사람들의 리더하는 능력이 좀 강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파 교육을 한번 해봐라고 해서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혹은 8시간 동안 채워야 되지? 라고 하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니까 보통은 내용들, 정보들을 가득가득 채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보를 채우기 바쁜 교환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먼저는요. 목적 및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학습의 목적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궁극적으로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었죠. 교육을 왜 하는 것일까? 정보 전달인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 스스로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게끔 하려면 어떤 깨달음을 줘야 될 것인가? 깨달음을 주려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페이퍼 슬라이드가 아니라 한 메시지 하나라도 가슴 속에 콕콕 박힐 수 있는 그런 키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지식하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뇌가 이해하는 지식하고 마음이 받아들이는 지식은 서로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시지 추출.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키메시지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하면 정말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한 메시지. 궁극의 메시지, 결론부, 핵심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와닿게끔, 관심이 집중됐게끔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환 작업할 때는요, 교환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먹히는 상대가 누구냐를 처음에 제대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야 한다. 청중이 바뀌면 눈높이도 바뀌어야 하고 청중이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청중이 관심 없으면 정말 계란 바위치기 하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원하고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랬을 때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대략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들이 뭘 원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남잔지 여잔지 약간 우리가 스무스하게 다가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크리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 스타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도 얼마만큼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여기도 이해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정말 충분히 다들 알고 있는데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해버리면 반응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혹은 너무 모르는 수준인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해도 측면을 알아야 되고요. 인원수 몇 명인지 한 200명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의 연설하는 분위기로 나와야 되겠고요. 소수 정예라고 한다면 1명 혹은 2명 혹은 소수 정예 3명, 4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화하는 방식, 실습할 수 있는 방식, 서로 액티비티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잡아 나가셔야겠죠. 시간. 이게 저는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특강 형태가 아니라 실무형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2박 3일 혹은 하루 8시간 이런 강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8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만 하면 제가 좋은 강사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거의 한 3, 4시간 정도는 실습으로 끌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수강생 입장에서도 많이 배웠다라는 것보다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이렇게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갔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일수록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기대 수준.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강의를 내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각인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강의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모든 강의를 막론하고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이 있거나 정말 교육자로서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싶은 그런 진정한 교육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냥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 그대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멋진 배를 만들고 싶다면 이게 뭔가요? 멋진 배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내가 생각하는 청사진, 그림이 있다면 이게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명확한가? 내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명확한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북을 쳐서 사람을 억지로 모으지 말고, 이건 뭐예요?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이거 해야만 해, 이거 해! 라고 해서 지시하는 행위 대신에 이건 바로 설득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과도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정보의 홍수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설득이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이 아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다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불러일으켜라. 이게 바로 설계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강요하시지 말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빠져들 수 있는 스토리 설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지가 중요하다고 느끼면, 자기가 깨달으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자는, 정말 진정성 있는 교육자는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똑같은 지식도 다른 관점으로 전달하면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스토리텔링이란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끌어오고 사례를 같이 많이 집어넣고 정말 재미있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기보다도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유도 설계할 것인가, 그냥 바로 직구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초 같은 요소를 넣어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부분은 그냥 재미난 얘기를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들려준다라고 하기보다도 정말 사람들의 관심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강의의 흐름, 맥락의 흐름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통 교육자분들은 강의 교환 컨텐츠를 구성할 때 시간도 없고 빨리는 교육을 의뢰하신 쪽에서 교환을 달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파워포인트 중심적으로 막 디자인 잡기 바빠요. 템플릿 찾기 바빠요. 어떤 템플릿이 훨씬 더 예쁠 수 있을까? 요 연구를 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 물어보면 파워포인트 타이틀 페이지 예쁘게 꼼지락꼼지락 3시간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삽질이라는 겁니다. 절대 삽질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 자,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교환을 잡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저는 기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기교는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쉽게, 명확하게 라고 하는 개념의 뭐 내용을 정리하고 축약한다, 이런 개념의 기술, 기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무엇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예쁘게 쓸 것이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뒤에 있는 작업을 먼저 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어순더순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교환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맥락이 명확하고 핵심 메시지가 뚜렷하면 전반적으로 보는 상대방도 명확하고 또렷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교환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어떤 그릇에 담길 것인가를 그래서 연구하지 말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 크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강의든 모든 프레젠테이션이든 간에 3박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3박자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3박자 뭐냐면 why, what, how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교환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시작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막 뜬구름 잡는 혹은 생뚱맞은 화제로 진행을 하시기도 하시겠는데, 웃기는 화제, 요즘 날씨가 거무죽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도 힘듭니다. 어쩌저쩌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초장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도입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주제가 뭐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3박자라는 것이에요. 큰 구조로 봤을 때. 앞에서는 초반에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청중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에 도입부를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주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길고 장황하게 잡으면 너무 서두가 길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거의 우리가 쳐도 도입부는요, 도입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로 왜 중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도입부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겠고, 이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오늘 2시간 혹은 3시간, 5시간 동안 얘기할 주제에 대한 정의와 이해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는지, 실행할 수가 있는지, 현실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와닿는 스킬들, 방법들을 원하죠. 그랬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 제시, 그렇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는 보통 교육자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핵심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큰 구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피시본과도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건 만든 건데요.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다. 마치 고기, 누구예요? 청중들. 청중들을 어디로 몰아가서, 어디로 몰아가요? 입으로 몰아갑니다. 몰아가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몰입, 청중몰이를 한다. 도입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교환의 흐름이에요. 도입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왜 이 주제가 중요한 건지, 오늘의 주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진정성 있게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what, 주제입니다.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정의, 역사, 어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핵심 요소 이런 것들. 그 뒤에가 how,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사례와 함께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주변의 사례, 그런 성공담 같은 것들을 같이 엮어주면서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와닿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시 한번 정리 요약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리듬감입니다. 쫙 빨아들여주고
어디에서? 주제에서 한번 묶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풀면서 풀어주고 다시 한번 정리 요약을 해야 된다. 마치 묶어주고 풀어주고 묶어주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뒤에서 정리 요약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많은 걸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는 에필로그, 뭐 감동을 준다, 여운을 준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지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정도로 깔끔하게 키메시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메시지. 전체 구성의 맥을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이걸 잘 작업해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안 끌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도입부에 대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끌려야 일단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 교환에 대한 구성을 하실 때 교환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육을 의뢰한 회사에다가 보내는 양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 제안서. 그랬을 때 교육 제안서의 내용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첫 번째 기획 의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목적, 교육의 특징, 그리고 나만의 교육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 보통 사람들은 교육의 목적하고 기대 효과를 되게 헷갈립니다. 비스무리하게 애매모호하게 비슷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요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목적은 뭐예요? 큰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기대 효과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그래서 우리가 파급되는 효과, 파급 효과.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야 이런 이점도 있고 저런 이점도 있고 수강생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질 수 있고 여기에 또 뭘 할 수가 있고 이런 파급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큰 그림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의 세부 내용 해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제안서라고 한다면 크게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 교육 담당자 그리고 이제 교육 주관사 쪽에 먹히는 커리큘럼, 먹히는 교육 제안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교육 제안서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육 제안서는 그렇게 들어가고 뒤에 아까 언급을 했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 내려가야만 하느냐, 항목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가장 강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에 끌어당기느냐,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 하면서 뭔가 관심부를 흡수하느냐, 그 도입부가 있다 그랬죠. 도입부 다음으로 들어갈 게 바로 what, why 다음에 바로 들어갈 게 what,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왜 필요하고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비전 워크샵, 뭐 비전에 관련된 목표 설정과 비전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뭐 비전의 정의와 이해, 비전의 중요성과 핵심 요소, 비전 달성의 핵심 포인트, 핵심 요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비전 달성을 위한 방법 및 프로세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바로 우리가 실무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방법론을 서술할 때 쉽게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례나 실패 사례를 같이 적용해주면서 링크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사례화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나만의 팁. 보통 이거는 이제 강사들의 무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강사들의 색깔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경쟁력이
일반적인 강사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기서 좀 풀어주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웬만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교과서처럼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이걸 막 이상하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판이 갈리죠. 이 부분은 강세의 색깔이고 나만의 전략적인 팁이에요. 사람들한테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색깔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사실 강의란, 최고의 강의란 뭐예요? 형식적인 강의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에는 어떤 뭐 정해진 맥락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좀 모호하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무엇을 구성해야 되지? 라고 해서 막연하실 때 기준선은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나 뭐 어떤 요소라든지 방법론, 사례, 핵심 팁, 실천 팁,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골자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실습 자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 라고 해서 이제 잡아드린 건데요. 이 지금 앞에 보시면은 교육 의도라고 해가지고 SCQA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좀 풀어드릴 건데, SCQA, 이게 어디서 필요한 거냐? 바로 왜 이 강의가 필요한지, 왜 이 주제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앞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것을 세 글자로 도입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도 5분, 초도 10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것이냐, 그게 하나의 핵심이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되느냐, SCQA 방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모호하다면.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대상, 교육 세부 내용,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육의 전반적인 구성, 제안서의 내용을 한번 잡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SCQA, 이게 바로 도입부의 설계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도입부의 설계 구성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저는 이제 더 짧게,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앞에 정확하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3분 안에 띄어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도 3분이라고 잡아놨는데, 강의는 보통 시간이 뭐 20초 혹은 뭐 정말 전략적인 PT를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도입부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부 집중을 할 때 적정한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S, 이건 무엇이죠? 상황. C, S는 situation, C는 complication, Q는 question, 그 다음에 A는 answer.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한테 이 교육의 주제가 정말 중요하니까 들어라. 강요. 강제죠. 제가 아까 생텍쥐베리 얘기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강요와 설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상대방 스스로가, 청중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을 잡는다. 장치를 건다. 네가 스스로 느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의 포인트를 주겠다 이거죠. 네가 중요하면 네가 느끼고 네가 이렇게 들어와. 나는 그거에 대한 배경만, 썰만 풀 테니까, 그 배경만 잡아놓을 테니까, 한마디로 장치를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배경, 시츄에이션, 현황, 배경, 조금 더 극화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배경,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을 잡아서 그 상대방 스스로가 Q, 이거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에 대한 답, answer. 네, 답을 준다. 이 A가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링크,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수많은 강사들이 양산을 냅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씩의 새로운 강사들이 유입이 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스타 강사 0.1%, 나머지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무엇일까? 자, 강신정의 스토리텔링, 컨텐츠 기획 앤 교환 구성 제작 스킬 강의를 꼭 들어야만 합니다. 들으세요. 듣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경쟁력 있는 강사가 되려면 제대로 선택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끌려요? 안 끌려요? 이게 바로 남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잡아놓고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서 빠뜨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도입부가 되어야 되죠. 혹은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 형태를 만드실 때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사람들한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상황에 그대로 대면시킬 수 있도록 뭐 심리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당신의 상황은 이렇지 않나요? 혹은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되물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또 강의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앞에 흡입시키는 방식. 그런 부분을 먹힐 수 있는 구성을 앞에다가 딱 잡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예시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answer. 답을 내가 머릿속에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답을 이미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이미 나는 교환 제작을 위한 컨텐츠 강의를 해야만 하는데 이걸 끌어당기려면 어떤 배경을 얘기를 해서 끌어당길 것이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2만 명의 고사가 있고 매년 평균 500명의 고사가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종사자의 80% 이상이 교육의 내용에 차별화가 없다. 그 부분으로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교육계는 앞으로 더 치열하고 더 치열해지고 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느껴진다면 자, 어떻게 하면 이 교육시장에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컨텐츠로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자, 연계되죠? 들어야만 한다. 그런 식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앞에 대한 내용을 쭉 설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약간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직구로 이거 필요하니까 들어라! 라고 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잡아서 그 사람 스스로가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우리가 배경의 덫을 앞에다가 깔아놓고 그 사람 스스로가 왠지 빠져들어 왠지 빠져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일수록에 여러분들 강요해서는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 교환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맥락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교육 제안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제 분야에 연관시켜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 비주얼 시각화된 문서를 가지고서 정말 멋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시각화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시각화 자료는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굳이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말을 다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시각화 자료 필요 없으신 분도 있었어요. 혹은 뭐 우리 TV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은 칠판에다가 막 글 적어 가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요즘에는 워낙에 비주얼 시대예요. 그리고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말로 해가지고 막 찰떡같이 정말 강의를 맛깔스럽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황 전개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도 필요한데 뭔가 이미지나 영상 컷을 딱 같이 사례화해서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느끼는 폭이 크고 와닿는 폭이 크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당기기가 굉장히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보조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환에다가 많은 메시지를 담지 말아라. 그리고 교환은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교환을 읽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을 돌리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지면은 읽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치 교환은 특히나 정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잘 돼야 되고요. 글을 많이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한 슬라이드에 다 비워놓고 이미지 하나에 키워드 하나 넣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하셔야지만 나중에 말을 하실 때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교환 안에는 내용을 비워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을 통해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교환은 보조수단으로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게 빨리 교환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그냥 팍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몇 가지 여러분들 핵심적인 스킬들만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몇 가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본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파워포인트를 잘하면 교환을 잘 만든다 이런 건 정말 오해예요. 오산이에요.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화려하다고 절대 강의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말 잘하면 강의를 잘한다 이런 논리에 빠져있는 것 마냥. 그래서 저는 목소리 톤이 좋다 물론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멋진 연설이었다. 그게 멋진 강연이었다. 절대 그렇게 인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교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목소리 톤이나 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에 있는 그 느낌 그대로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키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났을 때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손을 대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필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많이 이렇게 기능을 아실 필요 없고요. 몇 가지, 한 3가지 핵심적인 스킬들만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시고 그것만 써먹으세요. 강의 교환은 간단하게 만드세요. 네, 그리고 빨리빨리 만들어내셔서 더 많은 강의를 유도해내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기능을 바로 제가 몇 가지, 3가지 알려드리기 이전에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엔 파워포인트란 비주얼 시각화, 그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하게 예쁜 디자인, 화려한 디자인, 눈에 잘 보이는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키 메시지를 집중시키기 위한 설계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비주얼 디자인이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키 메시지에 집중시키기 위한 설계 작업이다. 예쁜 디자인이 아니에요.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디자인을 할 건데 그 무엇, 키 메시지가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부터 손을 올리면 그래서 예쁜 디자인, 화려한 디자인, 쓸데없는 디자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키 메시지를 잡아야 되고 그 키 메시지에 대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표현법, 사고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신다면 잠깐 이 영상을 스킵하시고 이 빈칸을 한번 시각화 형태로 채워보세요. 마치 본 프로젝트는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머릿속에 구상이 그려집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계단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런 도식화로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아래로. 근데 정말 약간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은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큰 떡갈나무의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성장의 3단계로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과 혹은 그 청중에 대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징적이나 은유적,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직구적, 말 그대로 그냥 눈에 잘 보인다라는 수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게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고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뭐 정답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5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아우디 로고 5개를 그려놓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올림픽 로고 아니면은 뭐 별 아니면은 뭐 도식화 도형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꾸러미 묶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장면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슬라이드에 여러분들 교환을 만들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 이 교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탁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아래는 그 결론의 메시지를 보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이미지나 그래프, 삽화, 뭐 차트, 보좌적인 메시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으시고요. 다시 한번 뭐 정리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담아라 라고 하는 게 한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완성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게 교환 작성할 때 뭐부터 하십니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일단은 청중 분석부터 해야 된다. 청중 분석이 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키메시지만 뽑아서 그 전반적으로 흐름 라인을 잡고 그 키메시지를 한 장 얹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걸맞을 수 있는 이미지나 도식화 형태를 더 풀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환을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시나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제목, 어떤 분들은 어머 이 특성 왜 이렇게 이쁘니, 그죠? 이건 내가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 구는 뭔가 입체감이 서려 있어서 내가 하나 가지면 나도 잘 써먹을 것 같아. 이 특성이 너무 예뻐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결국엔 아까 제가 비주얼 디자인이란 뭘 했죠? 예쁘게 표현하는 포커스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사람들의 눈이 집중돼야 돼요. 당연히 내용인 건데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해야 돼요? 어차피 이 내용 다 잡을 수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용을 정리 요약하자. 어떤 거 위주로? 키메시지 위주로. 어차피 다 잡을 수 없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잡자라고 하면서 키메시지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명확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은 제목을 어필하면 제목이 중요해 보여서 제목을 굉장히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목은 전반적인 교환, 여러분들 맥락에 대한 흐름을 잡아주는 것일 뿐 결론이 되는 메시지, 핵심부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목하고 결론의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같이 뭉뚱그려서 쓰시면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제목 자체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제목하고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게 다르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스토리보드를 짤 때 항목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쭉 구성을 하고 그에 걸맞는 키메시지들을 깔끔하게 짝딱딱딱 정리를 하시면 그게 이제 완성된 하나의 페이지가 여러분들 교환 파워포인트 작업 안 하더라도 거의 70~80%의 작업은 끝난 거다. 왜? 맥락이 잡히고 내가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키메시지가 잡혔으니까 그 흐름대로 이제 쭉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핵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겠죠. 왜요? 이제는 키 메시지를 잡아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이 더 명확하게 눈에 잘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교환이라든지 뭐 문서에 대한 구성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눈에 잘 보이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고 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리 요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요약에서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 선택이 아닌 포기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이 어려워요? 포기가 어려워요? 내나 똑같은 개념이지만 사람들은 선택도 어렵다, 포기도 어렵다, 둘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무언가 하나를 정말 좋은 말을 거기다가 얹히겠다, 이것도 올리겠다, 저것도 올리겠다, 훌륭한 말을 선택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어차피 많은 얘기 써봤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다. 오히려 더 난잡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어필을 하려면 선택이 아니라 하나만 제대로 잡고 나머지를 어떻게 내려놓거나 없애거나 삭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포기를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3가지인데요. 일단은 교환 만드실 때 사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되게 힘들어하세요. 보통 우리가 교재하고 교안 2가지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강사들은 시간도 없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일도 해줄게,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합형으로 교환이든 교재든 같이 통합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시각적인 내용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거나 되게 디테일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요, 눈에 보여지는 시각 자료는요 단순해야 되고요, 읽어서 이해되는 교재는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분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물어보세요. 강의 교환은 시간에 비례가 되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1시간 정도의 슬라이드 몇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보통 1시간에요 한 30슬라이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한 슬라이드에 보통 사람들이 머무는 시선이 1분에서 2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1시간에 한 30장 적절하게. 근데 뭐 더 늘어나시거나 이게 가감의 여부는 있겠지만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슬라이드 구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교환 누르기 바빴어요. 그 다음 그러다가 너무 빨리 나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강사님 너무 말이 빨라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막 급급하고 수강생들도 정신없는 강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적정한 수준을 맞추세요. 자,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폰트를 활용할 때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보시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지면서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어쨌든 키메시지는 텍스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의 느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맑은 고딕체인데요. 맑은 고딕체를
이런 서체로도 바꿔보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똑같은 의미지만 느낌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서체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이게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는 고딕체인데요. 교환에 이런 체를 쓰게 되면 너무 약간 딱 부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환을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쓰시려면은 서체도 이것저것 막 남발해서 쓰시지 말고 한 3가지로 잡아서 써라. 지금 계속 뭔가 3가지 요점, 3스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3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스텝 안에서 잡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 메시지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체, 핵심체. 두 번째는 본문체, 조금 더 핵심보다는 덜 중요한 본문체. 세 번째는 이슈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했을 때 1, 2, 3, 4 뭐가 제일 더 적합할까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덜 중요한 내용, 덜 중요한 보조적인 설명이라고 했을 땐 이런 체. 얘는 여러분들 이게 맑은 고딕체인데요. 2007부터는 기본 OA의 기본 서체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뭔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쓰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얇고 또렷하기 때문에 나약하고 본문에 작은 글씨나 표에 들어가는 글자에는 얇기 때문에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시고, 자, 그래서 핵심체, 본문체, 이런 체는 웬만하면 안 쓴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교환 같은 경우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글자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글자는 그냥 장난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맨 마지막 글자체는 약간 뭔가 화두와 이슈를 던지는, 뭔가 문제나 쟁점 요소를 막 야기시키는 뭔가 필체, 사람들한테 문제를 막 주장시키는 이제 그런 필체이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써주실 수가 있어요. 이슈체, 이슈와 동양,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 줄 수 있는 글자체. 그래서 3가지 이내로 쓰되 핵심체, 본문체, 이슈체 이 정도로 쓰면 된다. 이 체는 뭐냐면 기본 서체로 없어요. 이 체는 다음 폰트체. 이 체는 네이버 부필체, 네이버 나눔 부필체라고 해서 네이버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나눔 고딕 치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눔 글꼴 다운로드 받기 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요 사이트가 나와요. 네이버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 해서 나는 글꼴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 게 한글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료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우, 좋은 거 많습니다. 뭐 강의 교환에 하나에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페이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형식에 대한 어떤 그 슬라이드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해보시고, 파워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워드, 한글, 엑셀 다 있습니다. 요거를 무료, 제일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는 건, 제일 끌리는 건 우린 무료다. 우린 무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무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자, 거기에서 제가 원래 처음에 들어갔던 페이지에 나눔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나눔 글꼴에서 나눔 글꼴 모음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글꼴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쭉 드래그를 내려보시면 글꼴체들을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바른 고딕, 나눔 바른 고딕 때 가늘죠.
모바일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나눔 바른고딕. 최근에 생긴 서체인데 이 서체도 본문 서체로 좀 적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 자체는 여러분들 사장님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잉크 값을 절약할 수 있는 나눔 글꼴 에코, 무려 일반적인 글꼴의 35%를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글 자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할 때 쓰면 욕먹습니다. 자, 친근한, 여기 보면은, 한글, 나눔 송글씨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는 친근하기보다는 약간 화두의 메시지, 뭔가 필체, 던지는 거, 막 조장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이슈체라고. 이런 서체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위에서 쭉 봤던 글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있어요. 이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받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나눔 글꼴 모음 설치하게 하시면 이 모든 글꼴체를 한꺼번에 싹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용, 맥용이 있는데 맥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 받으시고 윈도우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 실행 완료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뜨는데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의 외부에 있는 글꼴체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 글자체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렸고 얘는 무슨 폰트라고 했죠? 아까 다음 폰트. 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제공하는 무료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폰트 이렇게 치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서체, 외부 서체는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제어판에 보시면 이 글꼴이라고 하는 폴더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담아놨던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글꼴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다운로드 받은 글꼴을 싹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싹 잡아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혹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글꼴이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 기존에 열었던 거에서 글꼴을 찾지 마시고 새롭게 여세요. 새롭게 오픈. 껐다가 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시게 되시면 그 글꼴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외부에 있는 글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폰트를 활용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강사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이 이미지로 말하라. 예를 들어서 저는 교환에다가 많은 글 안 씁니다. 거의 뒤에 이미지 하나 깔고요. 메시지 하나 넣는 거죠. 성공이란 남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일까? 정말 사람들은 남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 혼자 생쇼 하는 거죠. 자, 정말 진정한 차별화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피 터지게 똑같이 행동하는 그 시장에서 정말 남과 다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 색깔의 차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약간 의미 부여를 하고 사람들한테 느낌이 와닿게끔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미지 하나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얘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내용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냥 다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뒤에다가 때리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미지 하나 놓고 키메시지 하나 놓고 싶었을 때 정말 강사님 좋은 이미지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이미지는 네이버나 다음에는 없습니다. 왜요? 보통 올려놓으면 내 거라고 막아놔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미지나 동영상은 다 외부에서 찾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서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이 무서워서 이미지를 다 못 쓰고 글로만 쓴다? 마치 스토리텔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는 짓이에요. 저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 쓸 때 조심스럽게 쓰긴 하는데 이걸 돈 주고 파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하지만 않는다면
내부 소통용 혹은 정보 공유용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적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정확히 밝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이미지에, 모든 컨텐츠 영상에는 저작권이 있다라는 걸 주의하시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좋은 이미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키메시지 딱딱딱딱 잡아놓고 그거에 연상될 수 있는 좋은 이미지 한꺼번에 찾는데 구글을 찾습니다. 구글을 찾을 때 영문으로 찾습니다. 영문으로 찾고 이미지로 최적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미지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크롬 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롬 창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쓰시면 이미지를 쉽게 보면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보통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면은 오른쪽 버튼 막아놨기 때문에 그걸 정말 무식하게 프린트 스크린 하시는 분들,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원본 사이즈에 대한 복사가. 그래서 우리 구글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한국에 있는 고유의 컨텐츠 사이트가 아니라 전 세계권에 글로벌적으로 쓰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찾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내 생애 보지 못했던 다양한 모든 광범위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는 사실 그냥 찍어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연출되어 있는 약간 기획적인 이미지다. 이런 이미지를 대충 찍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 연출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고유의 이미지를, 소스를 찾아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구글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상도 픽셀 사이즈를 보시고요. 거의 2000대 올라가죠. 네. 그리고 버퍼링이 지금 살 걸리고 있는데 이게 끝난 상태로 깔끔한 상태에서 바로 복사를 하시고 네, 이거 싹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컨트롤 V 하시면은 그 원본의 해상도가 싹 들어옵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모공까지 다 보입니다. 어머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이미지 강사님들 줄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아래 버튼 눌러가지고 고생스럽게 옆에 끝에 이렇게 조정하다가 삑살 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줄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딱 이미지 잡고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주 쉽고 간결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정 사이즈로 딱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정 사이즈가 아니라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면 딱 정 사이즈로만 누르시고 나머지 튀어나오는 부분은 제거하시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상도도 좋거니와 여기다가 메시지를 쓸 때 메시지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뒤에다가 메시지 이렇게 너무 깔끔한 이미지에 너무 색깔이 컬러풀한 이미지에 메시지를 쓰실 때 먹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을 하나 깔고 뒷판을 하나 깔고 약간의 해상도만 살짝이 조정을 해주시면서 통일감은 유지하시면서 여기에다가 글을 메시지를 쓰시면 이렇게 얹히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핵심 메시지체는 맑은 고딕체가 아니라 무슨 체라고 했죠? 예, 제가 강의 촬영을 하지만 여러분들 수강생의 목소리 같아 들립니다. 다음 폰트요 이렇게 들립니다. 다음 폰트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배견하지도 않으면서 메시지까지 보여질 수 있겠고 혹은 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해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막 버벅거리고 용량이 넘친다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이 이미지 클릭하시면 여기 서식이라고 하는 데서 그림을 압축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압축하시면 이 그림을 적용하겠느냐 아니면 전체 내가 슬라이드 잡은 그림을 다 적용하겠느냐 그러니까 해상도 픽셀 사이즈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되면 딱 여 형태의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키우면 당연히 고해상도였던 그게 압축됐기 때문에 키우면 깨지게 되어 있지만 딱 이 상태로 조정이 되면서 버벅거리는 현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용량도 최적화해서 줄이실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 고해상도의 원본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뒤에다가 엎어버려라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의 교환은요, 문서, 보고서처럼 디테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키메시지 하나에다가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느낌, 함축적인 느낌, 비유적인, 은유적인 느낌의 이미지 하나, 인사이트 있는 이미지 하나 딱 올려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 그 구상이 더 중요한 거지, 예쁘게 포장하겠다,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을 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아이콘, 수많은 아이콘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실루엣이라고 치시면 수많은 실루엣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제 3자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뭔가 내용을 설명하거나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했을 때 사람의 얼굴을 넣는다기보다도 이렇게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넣으면 훨씬 더 메시지에 집중이 되겠죠. 보통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으면 사람의 얼굴에 집중이 되는데 메시지만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자, 아까 제가 남과의 차별화, 이런 이미지도 다 기획 연출된 이미지예요.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고요. 제가 그때 찾았던 이미지 여기 있네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부여를 해서. 중요한 건 정말 단순하고 직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인사이트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는 눈과 사고와 그런 경험, 그런 노력, 그런 연습이 잘 되어 계시는 게 그쪽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파워포인트 기능 많이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것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말 사람들한테 느낌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하나,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하나. 강사님, 저는 이렇게 뒤에 백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말고 딱 윤곽선만 깔끔하게 따져 있는, 마치 포토샵에서 윤곽선을 딴 것 마냥 깔끔하게 그 형체만 있는 이미지 얻고 싶습니다. 아이콘과도 같은 이미지 어디 없을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키워드를 영문으로 치시고, 만약에 영문으로 치시는데 영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정직하게 네이버에서 한글로 치세요. 그런 다음에 영문이 나오면 드래그해서 붙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영문을 넣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PNG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자, 어떤 게 뒤에 윤곽선이 없는 이미지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이게 딱 보시면 살짝 여기 그 모자이크 처리처럼 바둑판 모양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말 그대로 PNG 파일의 이미지입니다. 뭐냐면 뒤에 백 이미지가 없다라는 표식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쓰시면은 어떻게 되냐? 일이 됩니다. 뒤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복사하시면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사를 하시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복사 버튼을 누르시지 마시고, 우리는 복사를 하지만 복사하시지 마시고 배경에다가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한번 하시고서, 그런 상태에서 삽입해서 그림에서 바탕화면 저장하는 곳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금 티 안 나죠? 티 나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뒤에 배경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배경이 없는 깔끔하게 윤곽선이 따져 있는 그 PNG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최적화해서 찾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지, 키메시지, 이미지,
이 두 가지는 알려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이미지에 대한 편집인데, 아까 이미 윤곽선이 짜져 있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는 이미지인데 난 요 놈만 갖다가 쓰고 싶어. 이 해바라기만 깔끔하게 따고 싶어. 원래 따져 있는 이미지가 아닌데 나 이 이미지 쓰고 싶다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마치 포토샵처럼 배경을 딸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게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서식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와요. 원래 없는 버튼인데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나옵니다. 서식이라고 뜨죠. 거기에서 맨 앞에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배경 제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핑크색 버튼은 없애겠다. 원래 원색은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표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만 갖다가 쓰고 싶으면 어느 정도 네모박스의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준선이 없어진 부분에는 다시 끌어서 살려주셔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빠지지 않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리겠다, 없애겠다 이 버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 부분은 제거할 영역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싹 이 컴퓨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커서 버튼을 바깥에다가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마술과도 같이 배경이 싹 제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기능이냐? 네 글자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죠. 어디에 있느냐? 서식의 맨 앞에 있습니다. 강사님 저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전화하시지 마시고요. 전화하시지 마시고 2010을 까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윤곽선이 없는 이미지만 찾는지, PNG,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포토샵 마냥 뒤에 배경을 뺄 수가 있는지, 이 정말 중요한 패키지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실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영상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영상인데요. 자, 영상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상은 강의가 한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영상은 많이 집어넣어도 정신없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짜리 영상을 보통 앞에 서두나 끝에 하이라이트, 파이널, 에필로그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페이지에서 감동과 여운을 주거나 아니면 앞에서는 뭔가 화두와 이슈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끌거나 앞에 도입부는 자극하는 영상, 뒤에는 여운을, 감동을,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주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영상도 3분, 5분 길어지면 절대 안 되고 한 1분 내외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런 영상은 어디에서 찾으면 되느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영화 속에서 좋은 메시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육이랑 영화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정말 명언의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제3의 보증인, 이미 내놓으라 하는 명인들의 명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잔잔하게 깔아주거든요. 제가 아까 생텍질베리의 어떤 그 여운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듯이, EBS 지식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미지를 찾지 마시고 영상으로 바꿔주세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EBS 지식 채널은 여러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선 다 알고 계세요. 왜 좋으냐? 5분짜리 영상인데 BGM이 깔리면서 메시지가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딱 5분의 컨셉의
그 영상인 거죠.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의미부여, 동기부여 하시는 분들은 EBS 지식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거의 주제별로 한 400, 500여 가지가 넘고 책으로도 편찬이 될 만큼 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보시고 뭐 경제면이라든지 사회면이라든지 정치면이라든지 뭐 다양합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사님, 분명히 강사님이 동영상은 1분 안에서 끊으라고 했는데 지금 EBS 지식 채널은 5분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영상을 이렇게 일단은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느냐?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안정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딱 2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받은 영상은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절대 재생이 되지 않는 영상이기 때문에 파일 형식을 변환해 줄 때 필요한 변환기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다운로드 받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버튼이 나오게끔 뜨게끔 하려면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파일 변환을 해주는 인코더,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받게끔 도와주는 R툴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R툴바나 R툴바가 아니죠. R툴바 하시면 이거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팟인코더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팟인코더는 뭐가 좋으냐? 많은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바닥 인코더, 별 인코더 되게 많은데 왜 팟인코더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편집이 자유로워요. 마치 전문가인 것 양 일일이 여러분들이 짜집기를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자막을 넣거나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편집하는 기능 때문에 제가 다음에 팟인코더를 추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코더 중에서도. 그래서 일단 이 2가지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완료를 하시면 돼요. 완료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그 R툴바가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툴바 창이 뜨겠고, 마우스 커서를 살짝 움직이시다 보면 딱 요 부분에 파란색 버튼 다운로드라고 뜹니다. 뜨면은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겠습니까? 바탕화면 뭐 혹은 폴더 해가지고 그 저장 경로가 나오고요. 보통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폴더를 따로 두시는 것보다 그냥 바탕에다가 저장을 해두세요.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클릭하시면 뭐 무단 복제를 뭐 하시면 뭐 위험한 뭐 어쩌저쩌고 그거에 대한 주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를 이제 다운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에 이 영상이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저장 받으시면은 아까 제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게 R툴바, 그리고 이 영상은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파일 형식을 변환해야 된다. 변환할 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인코더다. 무슨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은 FLV 혹은 AVI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WMV라고 하는 파일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약어가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의 약자가 WMV예요. WMV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형식을 변환시켜 주셔야지만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로맨틱하게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R툴바를 받게 되시면 설치 실행 완료를 하시고 이런 거는 빼시고 설치 시작.
빠른 설치, 실행 중인 걸 닫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새 창이 열리고 알투베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찾아봅니다. 동영상으로 최적화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식 채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파란색 버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파란색 버튼이 뜨는지 안 뜨는지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확인, 다운로드, 아까 어쩌고저쩌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 영상을 가지고서 바탕화면에 만약에 깔렸다. 여기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영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끌어주시고, 주시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은 파일 형식이 mp4 파일이에요. mp4 FLV 파일은 절대 파워포인트에서는 재생이 되지 않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다 저장하실 때는 WMV 이 형식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인코딩을 눌러주셔야지만 파일이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시면 너무 많이 지어놨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료가 되면 이 영상 폴더 열기를 해서 바탕화면에 WMV로 저장이 된 영상을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인코더, 팟인코더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 폴더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다가 쉽게 빼놓으세요.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삽입해서 비디오 바탕화면에 빼놨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확인, 삽입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재생을 하시면 되고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편집은 동영상 이 인코딩 말고 두 번째 탭에 보면 동영상 편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원본의 영상을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다시 한번 싹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쭉 되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쭉 한번 훑어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야. 혹은 끝부분이 하이라이트야. 그 구간이 있겠죠? 시작과 끝을 잡으시고 중간이든 끝이든 그 구간을 잡아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 핵심 부분만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간만 쓰시고 싶으면 바로 인코딩 하시면 끝납니다. 혹은 이 중간 구간과 끝 구간을 같이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이 오른쪽에 있는 파일을 다시 그 왼쪽으로 불러들이신 다음에 시작과 끝을 잡고 이번에는 어디예요? 중간이 아니라 끝부분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그 구간이 빠져나옵니다.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은 이게 타임라인이거든요. 막대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쭉 한번 이게 맞는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 구간부터 이게 쭉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인코딩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인코딩이 완료가 되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폴더 열기를 해서 그 믹스된 영상을 바탕화면에 빼서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하면 그렇게 영상이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그 파워포인트의 기술의 세 가지 모든 기술을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하셔도 교환 멋지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강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강의를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귀감 있는 얘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느낌 있는 얘기, 정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스토리를 연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파워포인트는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따라오게끔만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부분은 스토리에 대한 맥락 구성하는 방법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 파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보다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멋진 강의, 훌륭한 강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